자, 이제 가로 2번에 수익률의 종류가 나오죠. 일단 제목을 먼저 보시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쓰잘데기 없는 게 실현 수익률인데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전부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비교해서 어느 쪽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투자한다 만다, 또 기대 수익이나 요구 수익 뜻 정도 가지고 문제가 나오지 실현 수익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불쌍한 실현 수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대와 요구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실현 수익은요, 이때 문장을 해석할 때 항상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봐요. 수익이 실현됐잖아요. 그럼 수익이 실현됐다는 건 투자의 결과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을 뭐라 그런다? 실현 수익률 그래요. 그럼 실제 발생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은 이미 발생한 거죠. 그럼 시점상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다시 한번 이미 발생한 수익의 비율이 실현 수익률인 거 맞죠? 그럼 이미 발생했으니까 시점상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죠. 그래서 사후적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왜 실현 수익률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냐? 왜 안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말은 이미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하는 걸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직 투자 안 했죠. 아직 투자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미 발생한 수익이 존재하냐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 시 준거, 즉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지금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미 발생한 수익이 존재하겠느냐. 그래서 이미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는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 시 준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준거,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수익 중에 실현 수익률이 나가리 데스가 되면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기대와 요구밖에 없죠. 그럼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안 배웠다 할지라도 미래는 예측이 됩니다. 아, 앞으로 모든 문장은 기대의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한다 또는 안 한다 이런 말로 문장이 구성이 되겠구나. 아시겠어요? 개론은 체계의 학문이고 구조의 학문이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배우지 말아야 되는가는 원리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기대 수익이 있어요. 그럼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원래 기대 수익률은요, 예쁘게 포장하면 우리가 투자의 대상이 되는 어떤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개발론에서는 개발의 대상이 된다 할 때 그냥 대상 부동산인 거래요. 투자론에서도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다 빼고 대상 부동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라는 말이 투자론에 나오면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개발론에 나오면 개발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관리론에 나왔다면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을 뭐라 그래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여기 A라는 상가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곰돌이가 있대요. 그럼 딱 봐도 이 곰돌이는 투자자일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상가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겠죠. 그럼 얘를 묶으면 뭐라고 한다? 대상 부동산. 오케이? 그러면 곰돌이가 이 상가에 1억을 투자한다면 이때 1억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10억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를 투자하면 이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10%의 수익률은 투자자인 곰돌이가 원하는 수익인가요? 아니면 투자 대상 부동산인 A라는 상가로부터 예상이 되는 수익률인가요?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 아주 써놨잖아요. 저기 상가로부터 예상이 되지 곰돌이가 얼마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도 없었잖아요 곰돌이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럼 결국 이때 10%의 수익률은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예상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미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기 때문에 사전적 수익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10%는 A라는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이 되죠. 그럼 투자 대상 부동산 내부로부터 예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말만 일단 나열해 보면 기대 수익률은 사전적 수익률, 예상 수익률, 내부 수익률 어떻게 써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구 수익률을 아직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이지만 만약 곰돌이 입장에선 나는 최소한 15% 이상은 나와야 투자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이 15%의 수익률은 투자자인 곰돌이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인 거 맞죠? 저것이 바로 요구 수익률인데요.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이고 이론적인 뜻을 몰랐다 치자 이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곰돌인데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에선 얼마 이상은 나와야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15%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야라고 마음 먹었죠? 근데 그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은 꼴랑 10%에 불과한 거 맞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A라는 상가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말이 나와요. 기대 수익률이, 칠판 봐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 대안을 기각한다. 투자를 기각한다는 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저걸 뭐 기대 수익이다, 요구 수익 이런 말 빼고 뭐 기각한다 이런 말 없이 우리말로 바꿔준다면 아니 내가 원하는 수익보다 그 투자, 그 부동산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작으면 나 투자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해요? 안 하지? 그 간단한 말을 30년을 물어보는데 그걸 계속 틀려 그래. 저는 저기 그것이 알고 있다 SBS 꼭 한번 출연하고 싶어요 진짜.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한번 들어보셔. 지금 들어보시면 정말 그걸 왜 틀릴까 싶어요 안 싶어요? 아니 그 간단한 말인데 그걸 왜 틀리지?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지금 내잖아요. 틀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하고 이건 달라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다고 한 것과 실제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 문장을 해석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OX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해를 한다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쉽게 이해하고자, 쉽게 알아듣고자 쉬운 강의를 선호하시는데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죠? 아니 그렇습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저도 그것이 알고 싶은데요. 쉽게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설명했던 대로 문장이 안 나오니까 이게 내가 알아들었던 그 말인지 못 알아듣고 문제를 틀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맞추려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 설명해 놓고 이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도 바뀌어 나왔고 저렇게도 바뀌어 나왔고 엉덩이라고 나왔다가 볼기자고 나왔다가 궁뎅짝 나왔다가 이 말을 다 해주고 매일마다 반복을 해드려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머릿속에 박혀서
정답을 찍어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요걸 태백이로 먹는다. 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수업하느냐. 근데 문제는 그 복잡한 수업 못 들으면 답을 못 맞추면 어떡해? 저 역시도요.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욕먹고 싶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좀 똑같이 쉬운 강의만 하고 어머 잘하시네요. 땡큐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의를 해버리면 막상 그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실전에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놈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먹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빛을 발하겠지요. 아시겠죠? 자, 이게 기대의 수인데, 그런데 그 기대의 수인은 나중에 가중 평균하여 값을 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그러니까 수익은 평균으로 구한다 그랬고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구한다 그랬는데 기억나시죠? 아하, 그러니까 이때 수익은 기대 수익이었구나. 예상 수익이었구나.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기대 또는 예상 수익률은 가중 평균하여 그 값을 구한다. 오케이? 물론 공식이 있겠죠. 그러나 기초 단계에선 공식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죠. 저도 여러분도 수학 그토록 싫어했지만 평균 값을 구한다는 건 확률을 곱해서 값을 구한다는 의미 정도는 알아야지요. 평균은 어떤 값이다? 확률을 곱한 값이다. 오케이? 근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산술 평균. 너무하다. 아무리 수학을 싫어해도 가중 평균. 조금 아까 했잖아요. 그거 들어왔죠, 그러면. 근데 무슨 말이냐? 확률이 똑같잖아요. 그럼 산술 평균한다 그러고요. 확률이 저마다 다를 때는 가중 평균한다 이러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 개론 시험에는 확률이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중 평균한다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또 하나 문제 푸는 요령. 평균자가 나왔는데 앞에 가중자가 안 붙고 산술 평균, 산술자 붙었죠? 눈 감고 그냥 X 해요. 그거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개론의 평균은 무조건 가중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 나오면 일단 답이 아니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 수익 나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요구 수익률을 공부할 때는요. 요구 수익률 앞에 이 말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뭐죠? 투자자가. 오케이? 그럼 어때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누가 요구하는, 투자자가 요구한다. 투자자가 요구한다는 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 근데 제가 조금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투자자 곰돌이가 나는 최소한 얼마 이상은 수익이 나와야 투자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할 때 그 마음을 먹었던 수익률이 15%라면 그 15%를 우리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오케이? 근데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곰돌이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최소한 그랬어요? 최대한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그랬죠. 기출문제 답이에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요구 수익을 써놓고 최소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소를 대로 바꿔가지고 최대한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그 한 글자 바꿔서 틀리게 만든 문제도 있더란 얘기요. 오케이? 근데 그 문제 그렇다면 출제 수준은 결코 높았던 게 아니라 말뜻은 아냐? 이걸 물어봤는데 말뜻조차 제대로 기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론은 무슨 과목이다? 고급진다. 고급진 과목이니까 그렇게 출제를 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요. 오케이?
앞으로 그런 문장은 읽자마자 OX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판단이 안 된다면 그게 판단이 될 때까지 계속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은 바로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 대가가 뭐냐?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얼마를 투자한다고 해서 오늘 즉시 투자와 동시에 곧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죠. 수익은 일정 기간 후 장래 또는 미래에 발생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수익이 나올 때까지, 즉 돈을 벌 때까지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기다림에 대한 보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다림에 대한 보람을 뭐라고 한다? 시간 대가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기다렸던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시간 대가다. 예컨대 여러분이 1억의 돈이 있었다. 1억의 여유 자금을 3년 동안 은행에 묶어 놓았다. 그 말은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약속받았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2%라면 그 말은 3년이라는 시간을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에 대한 보람치고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요? 2%면? 오케이? 그럴 때는 내가 정기예금에 묶어놓고 싶어진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근데 만약에 뒤집어서 국민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10%라면 괜찮죠. 당장 저라도 달려갈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어차피 은행에 맡겨놓은 거 손해볼 건 없는 거고. 그렇죠. 자, 은행에 1억을 3년간 그래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고 묶어만 놨어도 3년 지난 뒤에는 어떤 일에서도 처음에 약속을 받았던 10% 이자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거 맞지요? 그 정도면 3년을 비록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기다렸던 보람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시간 대가.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게 정기예금의 이자율 아니었습니까? 그럼 3년 만기, 5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뭐 3%다, 5%다, 10%다 라고 할 때 어찌됐든 어떻게 시장 상황이 변하든 간에 관계없이 3년, 5년, 10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처음에 은행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수익을 별다른 위험 없이 얻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 대가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수익자를 빼고 무위험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의 대표가 뭐라고 했죠? 그래, 우리 열심히 제가 열변을 토했던 정기예금 이자율. 뭐 하나 더 한다면 혹시 국채나 공채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국공채, 뭐 수익률, 국공채 이자율. 근데요, 이게 우리가 뭐 증권이다, 채권이다 잘 모르는 분들도 그런 건 좀 알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왠지 대박을 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 추구형 투자자라고 하고요. 채권 투자자들은 채권은 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데 비해서 그만큼 수익도 낮거든요.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채권에 투자하고 뭐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말들은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지금 살아오시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국공채, 국제 채권도 위험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제깍제깍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익을 보장해 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위험 대가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투자도요,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다니까요. 위험이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위험이 있습니다. 자,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위험이 존재하니까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선택한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뭐라 그래요? 위험 대가다 그래요. 근데 위험 대가는 위험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투자자는
좀 더 많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 않을까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정도 위험이라면 그에 상응해서 이따만큼의 이익이 나한테 주어져야 됩니다. 이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면 위험이 커질수록 위험 대가인 위험률도 커지겠죠. 그래서 어떤 말을 붙이냐면 할증자를 붙여가지고 위험 할증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의 합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위험률과 위험률 또는 위험 할증률의 합이다라고 해도 틀린 지문이 아닌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투자에 관련된 위험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좀 더 많이 원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위험률이 커지겠죠.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가 보다 많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위험률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부분이 커지면, 값이 커지면 이걸 합한 값인 투자자의 요구 수익도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오케이? 그럼 요 가운데 말이 없다고 보면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도 커지죠. 그럼 위험과 수익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비례, 반비례. 이처럼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관계?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그럼 기출문제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위험과 수익의 반비례 관계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 한다. 기출문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빼고서라도 쉬운 문제, 우리에게 주는 문제만 제대로 맞췄더라도 합격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출제 원칙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상중하의 비율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뭐 학급 문제는 뭐 10문제 이상 내야 된다. 이게 있어요. 출제위원 지만도 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출제 원칙상 상급의 문제를 제외하고 중간급이나 학급 문제 이게 근 30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상급의 문제 뭐 계산을 포함해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전부 포기하고 없애버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중간급 학급의 문제 30문제 중에 그나마 6문제 여유조차 있지 않습니까? 24문제만 어떻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급, 정확히 학급의 문제만 다 맞춰도 과락은 넘어가요. 왜 과락이 40인데 누구나 공부하면 40은 넘어가게끔 내기 때문에 과락이 40인데 아시겠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랍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그래, 학급만 다 맞아도 40이네. 그럼 우리는 20점만 더 맞으면 합격 아닙니까? 그럼 20점이면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10문제도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8문제인가? 8문제인가? 자, 그럼 이렇게 자, 우리 인식을 바꿔보자고요. 인식을. 그래, 40점은 학급, 그냥 누가 봐도 맞춘 그 문제만 맞춰도 우리가 40은 맞는다라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8문제만 더 맞추면 합격은 되는 거 아니야 말이죠. 그런 생각의 어떤 전환? 이것이 있으면 즐거워요. 너무 큰 부담. 아니, 사람이 머리가 조금 뭐한 간에 부담이 생기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공부한 만큼의 효과가 없어. 그래, 우리 어떡하자. 그래, 40은 뭐 우리가 한 번만 봐도 맞는다 생각하고 우리 8문제만 더 맞추자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이 불경기 시기에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뻔합니다. 뭐 어디 가서 스파게티 먹자, 뭐 쓸어 먹자, 뭐 클럽 가자, 뻔해.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요. 뭐 시켜 먹자. 다 돈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셔서 뭔가 하나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가게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많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우, 그 학원 선생님들은 돈 많이 번다면서요. 저의 답변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박봉이에요. 굉장히 박봉인데 어떤 면이 있느냐?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이제 수업을 만약 하지 않습니까? 그럼 7시부터 10시 반, 11시까지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뭘 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술을 먹더라도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먹어, 혼자. 그러면 친구나 아는 사람들은 다 가정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 시간이면 먹어도 야, 빨리 가야 돼 해서 가야 될 시간인지 없어요.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또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다 보니까 뭐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마시고 할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쓰다 보니까 뭔가 남는 떡고물이 좀 있는 것이지 급여 자체가 뭐 높아서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공부 안 했으면 분명히 돈 쓴다니까요. 나가가지고 돈 안 쓰고 모으는가 해도 괜찮아요.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학원을 오므로써 안 쓰는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적금을 붓는 거야. 1년 동안. 그러면 원래 적금은 아시죠? 이자 거의 안 붙는 거. 그럴 때 원금 모으잖아요. 그래도 한 돈백 넘을걸요. 충분히 넘어가요. 그럼 나중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끝나고 돈백 이상 생기잖아요. 와우, 공돈 생긴 그 느낌 따봉입니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멀리 못 가면 저 동남아 뭐 5박 6일 한번 여행 갔다 오시고 그것도 싫으면은 한 2박 3일 일본 여행 다녀오세요.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잖냐고. 시험 끝나면 여러분의 고생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주세요. 자리가 있으면 좀 같이 가고요. 혼자는 좀 너무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자, 요구 수익이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큰 3번 해가지고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잖아요. 근데요, 제목 잘 봐요. 평균과 분산이란 말 나왔죠.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평균은 수익은 평균으로 구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이거 기억나죠? 아하. 그럼 평균한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요거는 기대 또는 예상 수익을 말하고 분산은 위험을 뜻하겠구나 라고 딱 나와야 돼요.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 뜻을 보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예측이 되겠군요. 아, 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위험을 비교해서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법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야죠. 배웠으면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만 비로소 개론 학습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오케이? 제가 그 목소리 톤상 이 사극을 좀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사극. 그 중에 4시. 4시. 그러니까 반전을 노리는 거죠. 4시면 보통 목소리 가는데 갑자기 4시가 전화 이래버리면 사극 보고 계셨던 분들이 다들 놀라지 않겠는가.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무슨 말하면 굉장히 얼어붙어요. 예. 자, 봅니다. 아하, 평균 분산이구나. 그러면 제가요, 여기 있는 표가 있어요. 요 표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표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결론은 똑같거든요. 결론은 똑같은데 표가 약간 각도,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볼 때는 다른 것 같다 하지만 결론 똑같은 말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평균이 있어요. 그럼 뭐다? 얘는 기대 또는 예상 또는 수익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또 분산이나 표준 편차 나오면 무슨 뜻이다? 위험의 뜻이다.
그럼 예상되는 수익과 위험을 비교해서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평균 분산 결정법인 것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A와 B라는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평균은 A가 B보다 큰데 분산은 A와 B가 같다고 나오더래요. 이걸 하나씩 해석해 볼까요? 예상되는, 기대되는 수익은 어느 쪽이 커요? 근데 분산, 위험은 A와 B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선택하죠. 그럼 A와 B 중에는 어느 투자안이 보다 우월하다? 오케이? 근데 이럴 때 우리 개론은 우월하다는 말 안 쓴다니까요. 어떻게 말한다? 투자 대안 A가 투자 대안 B를 지배한다. 무엇이 무엇을 지배한다는 건 그것이 보다 우월하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가지 말을 써도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한 번만 냈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당연한 말이 있네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렇대요. 이런데 분산은 이렇대요. 이걸 해석해보면 A, B 어디에 투자해도 예상되는 수익은 같다는 거죠. 근데 위험은 B가 크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A가 B를 뭐 한다? 지배한다. 그 말은 A가 B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이다. 또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졸리시죠? 예, 피곤하시죠? 자, 피곤하실 때는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걸 안 자려고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좀 쪽잠을 주무시고 구멍 난 부분은 동영상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복구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는 주무시거나 뭔가를 드시는 거 일체 타치 안 하니까 주무시고 드셔요. 그러나 술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세 번째를 보면 평균은 A가 B보다 크더래요. 근데 분산은 A보다 B가 크다. 자, 이럴 때는 하나씩 끊어봐요. 예상되는 수익은 어느 쪽이 크다. 근데 위험은 어느 쪽이 크다. 그럼 A 입장에선 상대방 B보다 예상되는 수익은 크고 위험은 작은 거 아닌가요? 그럼 수익은 높고 위험이 작으면 그게 상대방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 맞지요? 그럼 역시 A가 B를 뭐 한다? 지배한다. 네 번째가 문제예요. 네 번째가 뭐면 이렇더래요. 그럼 평균도 A가 B보다 크지만 분산도 A가 B보다 높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 예상되는 수익도 A가 높지만 위험도 A가 크지 않느냐. 오케이? 근데 그게 어려우시면요. 하나씩 끊어봐요. 자, 수익만 놓고 보면 어느 게 우월해요? A가. 근데 위험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우월해요? B가. 이게 A가 위험 지금 더 크다고 했는데 집중하셔요. 자, 잠이 온다. 그런 거 지금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습관이 벌어. 계속 A가 우월 이렇게 들었거든. 그러니까 네 번째도 자기도 모르게 A가 우월 이러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계속 배워왔던 건 이런 문장이었는데 어디가 요 B 쪽이 뭐 크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갑자기 시험 지문에서 A 쪽이 작다 이래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크다가 몸에 박힌 거야. 근데 잘 봐요. A보다 B가 크다는 말이나 A가 B보다 작다는 말은 같은 말 한 거 아니냐고. 근데 맨날 배울 때마다 크다란 말만 머릿속에 나와 뺏겼어. 그럼 갑자기 문장 속에서 작다고 해버리면 큰 건데 왜 작다라고 하지? 앞뒤 바뀌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틀려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다시 볼 때는 나 미쳤냐?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이러신다. 그러니까 절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내게 되지 않아서 그 순간 잘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수익만 놓고 보면 A가 우월하죠.
그러나 위험만 놓고 보면 분산이 작은 B가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있기 없기? 없기.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평균 분산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어느 걸 선택할 수가 없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럴 때 이 오류를 수정, 이때 평균 분산의 오류를 수정한다는 건 이럴 때도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이계수와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조금 있다가 별도의 제목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딱 살펴보면 되겠고, 변이계수가 있거든요. 변이계수. 근데 얘도 원래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이용한 계산을 한 번만 해보면 그래서 그 평균 분산의 오류를 수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 금방 이해되겠지만 어차피 저의 지론상 기초 때는 공식 계산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나중에 저걸 한번 구해보면 저것만 나오라고 빌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공식이 무지 간단해가지고 그냥 탁 나온 숫자 대입만 해보잖아요. 그냥 나누기 한 방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런 문제는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의 그 평균 분산 결정법은 결국 결론은 똑같은데 이 풀어내는 과정, 요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로 2번을 보시면 내용 나와요? 내용. 예. 그래서 뭐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에 대한 선택하는 방법이 평균 분산법 그래놓고 표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A를 봤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 나오죠? 나와요? 그럼 A와 B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A, B는요, 평균, 즉 수익은 10으로 동일하죠. 근데 위험을 의미하는 표준 편차는 어디가 더 커요? B가 크죠. 그럼 A와 B를 비교해 보면 예상되는 수익은 A와 B가 같은데 위험은 A보다 B가 큰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어느 쪽이 우월? A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B하고 C를 비교해 보실래요?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표준 편차, 위험의 크기는 둘 다 3으로 똑같죠. 근데 수익을 의미하는 평균은 어느 쪽이 더 커요? 그럼 B와 C를 비교해 보면 C는 B와 위험은 같은데 예상되는 수익은 더 높잖아요. 그럼 B와 C 중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좀 더 우월하다? C. 그렇죠? 그럼 B를 빼고 이제 A와 C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A와 C를 비교해 보면 평균은 어느 쪽이 더 높다? C가. 수익은 C가 더 큰 거 이해되셔요? 칠판에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되겠어요? 근데 위험을 뜻하는 표준 편차는 어느 쪽이 더 커요? 그러면 수익도 C가 높지만 위험도 C가 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수익만 놓고 보면 수익이 우월하지만, C가 우월하지만 위험만 놓고 보면 A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분산법으로는 A와 C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없기? 여기까지가 평균 분산의 오류. 그런데 오늘 제가 공식 이용한 계산은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표에서 맨 오른쪽이 변이계수 아닌가요? 그럼 A와 C의 변이계수를 비교해 봐요. A는 변이계수가 0.28이고 C는 변이계수가 0.25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변이계수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변이계수 값이 작게 나오는 쪽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쪽이에요. 자,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A와 C, 자, 다시 한번 평균 분산법으로는 지금 이해했죠? 평균 분산법으로는 A와 C 중에 어느 게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아직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냥 계산된 결과를 보니까 변이계수 값 자체는 A보다 C가 작지요. 그 말은
A보다 C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럼 변이계수를 이용해 보니까 A와 C 중에 어느 것이 그나마 우월한 투자 대안으로 선택이 될 수 있나요? 이걸 우리는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평균 분산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그래 이왕 나왔으니까 요거는 값을 구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변이계수 공식이 뭔지 알아요? 변기표예요. 이게 왜 공식이 변기표냐면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가 공식이에요. 근데요, 이 기대 수익률 부분이 우리가 배웠던 말로 하면 평균 아니에요? 아까 평균 나오면 이게 기대 수익이고 위험을 의미할 때는 분산 아니면 표준 편차란 말 쓴다 그랬잖아요. 자, 저한테 거기 값을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지금 A부터. A는 평균 기대 수익률이 얼마예요? 10이에요. 퍼센트 나발이 필요 없어요. 숫자만. A 표준 편차 얼마예요? 나오잖아요. 10분의 2.8이니까 0.28 나오잖아요. 자, 같은 방법 변기표니까 C 평균 기대 수익률 얼마예요? 12? 오, 표준 편차는 3. 그럼 이게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0.25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왜 나오는가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변이계수 값은 작을수록 상대적인 위험이 낮다는 뜻이다. 그럼 변이계수 값은 A보다 C 값이 작죠. 그럼 A보다 C가 상대적인 위험이 낮다는 뜻인 거 맞죠? 그럼 어느 거 선택한다? 예. 아니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위험 낮은 거 선택해야지 위험 높은 거 선택합니까? 그런 분들 우리는 돌 플러스 I라고 해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 막상 해보면 이게 별거 아니지 않냐고. 지금 제가 아까 왜 오늘은 계산을 안 할게요. 나중에 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했던 이유가 아니 10분의 2.8 하면 그 0.28 안 나옵니까? 10분의 아니 그다음에 12분의 뭐 3 하면 그거 4분의 1 해가지고 0.25 곧바로 나오잖아요. 아니 짜증나면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 아니고. 이건 계산 축에도 안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계산만 하면 2.5점 하나는 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이것도 숫자 나오고 계산이랍시고 처음부터 아예 포기를 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한테는 엄청난 수학이요. 그러나 이걸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할 건 하자라고 생각했던 수험생들한테는 기회의 땅이죠. 기회의 땅이죠. 12분의 4 나눠봐. 네, 얼마인데요? 바로 나오고 그거 답인데.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 주어진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A의 변이계수가 C의 변이계수 값보다 작게 나왔다면 그때는 어느 걸 선택한다? A 선택한다. 무조건 변이계수가 작은 쪽이 상대적인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게 73쪽 2번 포트폴리오 이론 전까지의 내용이라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이론해가지고 가로 1번에 전통적인 자산 3분법 나와요? X 하심. X 하심.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근데요, 왠지 찝찝해요? 자, 제목이 자산 3분법이죠? 3분이잖아요. 그 말이 뭐다? 세 개의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기법. 근데 그 세 개의 자산이 뭐냐? 주식, 예금, 부동산. 오케이? 자산이 몇 개예요? 세 개. 조금씩 나누어 투자하니까 3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은 주식, 예금, 부동산 등의 세 개의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는 기법이다. 그 정도 알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요. 왜? 물어보지도 않는 걸 그 정도 알았으면 제대로 한 거지 뭘 더 해?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그 아래 가로 2번 포트폴리오 의의부터 우리 시험에 등장하겠죠? 쉬웠다 오세요.